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경대학교 환경보건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철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할 내용은 실내 공기와 건강이라는 주제로 한 25분 정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그 섭취하는 것들을 보면 식사도 하고 물도 드시고 하죠. 그럴 때 식사 음식물을 하고 음용수가 대략 한 1kg에서 2kg 정도를 드신다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숨을 들여 쉬고 마시고 내뱉고 하는 이 공기는 한 하루에 양이 한 1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나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필요를 해서 이걸 먹지만 공기는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매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공간에 어디에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실내라는 공간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90% 이상을 현대인들은 90% 이상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90% 이상의 실내 공간에서의 그러한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실내 내에서의 공기는 여러분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매체라 할 수 있겠죠. 과거에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공기가 오염이 되기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도시화가 되면서 대부분의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면 옛날에는 산과 들로 가서 농사를 짓고 이런 행위를 했지만 도시화가 되면서 출근을 하는 곳이 실내 공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염된 공기와 실내 공간에서의 생활의 시간이 증가되면서 그러한 실내 공기의 노출로 통해서 오염된 공기의 노출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장애들이 질환들이 발생이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기에 대한 중요성이 또 증가됐고요. 또 현대가 문명화가 발달되면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면 그 집 안에 가구들이 여러 가지가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발생되는 그러한 유기 화학 물질들, 이런 물질들에 의한 노출이 증가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내 공기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중요시 다뤄지는 하나의 환경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더 살펴보면 우리 공기가 오염됐다라는 게 시작하는 거는 인류가 불을 사용하고서부터 공기가 오염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불을 사용하기 전에는 공기가 오염되지 않았느냐? 오염이 됐어요. 오염이 됐지만 공기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깨끗하게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공기의 자정작용이라고 그래요. 일례로 들면 우리 공기의 조성을 살펴보면 책의 문헌에 뭐 질소 78%, 산소 21%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공기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정화를 해서 질소 78%, 산소 21%로 맞춰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공기의 자정작용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공기 자정작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희석력이라는 거는 신선한 공기와 오염된 공기가 같이 섞여서 농도를 낮추는 그러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실내 공간에서의 공간의 희석력과 저 바깥에 있는 저 아웃도어에 있는 공간의 그 면적을 살펴보면 최적을 살펴보면 어디가 더 크겠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희석에 대한 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희석력이 크게 미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세 번째, 강우 강설에 의한 세정작용. 우리 비 온 날 다음 날 이렇게 하늘을 보면 어때요? 맑죠? 그거는 비와 눈에 의해서 쑥 내리면서 그 오염물질을 다 씻겨내리는 거. 이런 거를 강우 강설에 의한 세정작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집에서 비가 내린다. 집 안에서 비가 내린다. 큰일 나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실내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자정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의 동화작용, 강합성 작용이에요. 강합성 작용인데, 강합성 작용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태양에 의해서, 태양열에 의해서, 식물에서
CO2를 마시고 O2를 내뱉는 그러한 작용이잖아요. 밤중에 태양빛이 없을 때는 실내에 식물을 놨을 때 태양이 들어오지 않으면 무슨 작용을 하죠? 그거를 이제 다시 CO2를 마시고 CO2를 내뱉는 식물의 호흡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가 더 안 좋아져요. 그런데 실내라는 공간은 태양빛이 들어오지 부분이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식물에 의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4번의 산화 반응 작용과 자외선의 살균 작용 역시 태양열에 있는 자외선에 의해서 저러한 광화학 반응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균을 죽이는 살균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서부터 태양열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 작용도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실내 공기라는 곳은 공기의 자정작용에 어느 한 한계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오염되면 얘 스스로가 정화되기는 자기 스스로 정화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정화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많은 효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가 오염되면 몸의 건강상에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음. 또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의 발생원 및 종류예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어디가 주요 발생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실내에서의 여러 공간에서의 여러 가지의 오염 물질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건물을 지은 그 건축 자재 있죠? 그 건축 자재에서도 오염 물질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생활용품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의 행동에 의해서도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에서에는 다양한 발생원이 존재하고, 그러한 다양한 발생원 내에서 다양한 아주 많은 오염물질들이 배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발생된 양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정작용이나 여러 가지 그런 효과에 의해서 저감되지가 않고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 공간 안에서 그 오염물질을 계속 마시면서 건강상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내 공기질을 잘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좀 각각의 오염 물질에 대해서 좀 특성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실내 공기 오염 물질 중에서 요즘에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PM10과 PM2.5. 그래서 우리 미세먼지는 PM10을 주로 얘기하고 PM2.5는 초미세먼지라고 하죠. PM10이나 PM2.5 같은 경우에는 인체가 사람이 호흡을 했을 때 몸 안으로 해서 폐포까지 도달할 수 있는 먼지들을 얘기를 해요. 그 사이즈가. 그리고 저 친구들은 이렇게 가라앉는 게 아니라 계속 부유한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말에 이제 낮잠을 주무시다 눈을 딱 떴을 때 이렇게 햇빛 그 창가에 비치는 햇빛 속에 그 안에 그 무수히 떠다니는 그런 것들이 보이죠? 그게 미세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폐 폐포에 얘가 부착이 돼가지고 가스의 전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환을 안 시키고 또 폐포에 이 먼지들이 쌓이면서 폐병을 일으키는 그래도 폐암을 일으키는 그러한 폐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천식이라든가 관련된 호흡기 질환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대표적인 오염 물질입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 그 청소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가끔 강연을 나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청소를 할 때 보면 청소 어떻게 하죠? 대부분이 청소를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창문을 열고 그 진공 청소기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그걸 좀 바꿨으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물걸레질을 먼저 하면 어떨까? 물걸레질을 하고 그 다음에 진공 청소기로 하고 왜 진공 청소기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지가 이 영향에 의해서 계속 부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로 먼저 물걸레질을 한다면 이게 부유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물걸레질로 하고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로 다시 닦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물기를 마른 걸레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청소의 습관을 여러 가지 좀 바꾸면 어떤 그것도 하나의 개선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미세먼지는 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다음은 부유 미생물입니다. 이거 대표적인 부유 미생물은 세균하고 곰팡이를 둘 수 있는데요. 세균 같은 경우에는 뭐 세균이나 곰팡이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세균이랑 같은 경우에는 얘가 공기 중에 딱 나오면 이 어떠한 숙주가 없으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얘가 딱 나왔을 때 먼지가 있으면 먼지에 부착이 돼서 그때부터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다시 와서 사람한테 옮겨 타요. 그러다 보니까 세균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곰팡이는 아니에요. 곰팡이는 포자로 자기들이 스스로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균과 곰팡이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살아있는 생물체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 온도와 습도에 같이 얘네들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따뜻하고 다습, 좀 습도가 높으면 얘네들의 활동력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우리 곰팡이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걸 제거를 하면 없어 보이죠.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아주 미세하게 살아 있어요. 단 온도와 습도가 안 맞으면 가만히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온도와 습도가 자기에다 맞으면 얘들이 확 번식을 해요. 이렇듯이 세균과 곰팡이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결한 부분도 있겠지만 습도, 온도 이 조절을 상당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세먼지에서 제가 물걸레질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청소를 한 다음에 그 물기를 없애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실내 습도를 높이면서 곰팡이나 세균을 증식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활의 지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습도를 조절하는 거.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화장실 가서 세면 이렇게 하셨겠죠. 하셨는데 혹시 그 나오면서 그 환풍기를 틀어놓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샤워를 하고 나면 그 물기가 있잖아요. 그 물기를 좀 닦고 그다음에 환풍기를 틀어놔서 그 화장실의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좀 건조한 상태로 항상 유지를 해놔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습도가 실내 습도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유 미생물이나 그냥 부유 미생물 세균이나 곰팡이 증식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의 생활에서의 그런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산화탄소는 요즘 초등학교에 가서 연탄을 얘기하면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치 무미인데 사람에 들어가서 헤모글로빈하고 CO가 결합을 해서 카복실 헤모글로빈의 형성 뭐 이렇게 되는데 주로 불완전 연소에서 발생되는 그 연탄에서의 불완전 연소에서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들어가서 산소가 우리 몸속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산소 대신 CO가 전달이 되면서 그러한 기내 그러한 활동을 못 하게끔 만드는 게 이 CO예요. 그래서 좀 CO를 마시게 되면 뭐 두통 쉽게는 두통이라든가 산소가 전달이 잘 안 되니까 두통, 뭐 현기증 이런 부터 좀 높은 농도의 장시간 노출이 되게 되면 중추신경 장애까지 올 수 있고 더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연탄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내에서의 어떤 연소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산화탄소에 대한 그 저기는 없지만 연탄가스도 요즘 많이 사용 안 하시잖아요, 연탄도.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적은 양의 인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여러분들 그 진드기 진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집에 먼지에 사는 진드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드기 벌레잖아요. 어디서 사느냐? 여러분들 모포 그 이불 이런 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카페트를 사용하는 집안이면 카페트 내 이런 데서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모포에서 침대 그 침상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럼 얘가 나와서 우리 피부에 접촉이 되면서 알레르기성 질환이라든가 천식 이런 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비염, 알레르기 비염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카페트나 이불 이런 데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공청소기로 거기에 있는 먼지들을 어, 저기 흡수해서 진먼지를 좀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방송을 듣는 여성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군대 다녀오셨겠죠. 군대 다녀오실 때 일요일 날 주말에 뭐 하죠? 모프를 이 태양빛에 이렇게 널리잖아요. 그거는 아까 공개 자정작용에서 자외선의 살균작용이라는 것처럼 태양빛을 쬐면 그 안에 있는 세균들이 자외선에 의해서 살균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에 이렇게 해서 바람에 날리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진먼지 진드기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 라돈이에요. 라돈은 방사능 물질입니다. 방사능 물질이어서 뭐 핵폭탄 뭐 이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자연에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인데 토양에서 방출되는 자연 방사능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방사능 물질이라는 건 방사성 물질이라는 거는 핵이 분열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방사능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핵 분열을 해요. 핵 분열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단계인데 우라늄 계열에서 쭉 나와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지만 자 라돈은 얘가 라돈이 이제 토양에서 방출되는 하나의 방사능 물질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가 붕괴를 하면서 포로늄으로 붕괴하면서 알파라는 입자를 내뱉습니다. 그 알파라는 입자가 우리 폐에 들어가서 폐포를 때려서 폐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토양에서 나오니까 실내는 없잖아요. 아니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질 때 어떻게 져요? 토양에 있는 그걸 가지고 같이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의 그런 건축 자재로부터 이 라돈이 방출이 됩니다. 또 토양과 같이 있는 곳에서 그 집에 이제 오래 사시면서 크랙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런 사이로 해서 실내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안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의 내에서의 그런 라돈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라돈이 방출이 되면 얘가 붕괴를 해서 다음 단계로 가는 기간이 그런 거를 방사 붕괴라고 하는데 방사 붕괴 기간이 농도가 반이 되는 지점을 반감기라고 그래요. 이 반감기가 3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한번 방출되면 뭐 며칠 동안 이 안에 계속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없어지면서 또 생기고 하다 보니까 실내 공간에서는 라돈의 양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바깥 공기보다는 바깥 공기는 나오자마자 희석에 의해서 날아갈 수도 있지만 실내에서는 계속 축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라돈은 대표적인 실내 공기 오염 물질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가 이게 가스 상태로 돼 있어서 라돈이 들어갈 때 호흡에 의해서 폐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붕괴하면서 폐에 자극을 주거든요. 그래서 흡연 있죠. 미국 EPA나 유럽에서 얘기하기를 우리 흡연 있잖아요.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고요. 그 다음이 라돈이 제2의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 물질이다라고 권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권고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는 실내 대표적인 오염 물질의 방사능 물질로서 우리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감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실내에 얘가 축적이 되지 않게끔 빼내거나 토양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부분을 경로를 차단하거나 토양에서 바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고요. 포름알데히드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포름알데히드가 발생되는 곳은 섬유 계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섬유 계통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섬유라든가 그리고 섬유에서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휘발성 유기화 물질은 우리 페인트 있죠. 페인트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일정한 높은 온도가 되면 얘가 휘발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통틀어서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에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물질들이고 얘네들 물질이 대부분 포름알데히드랑 같이 대부분이 인체에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페인트가 주로 페인트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새 집을 짓거나 새 가구를 들여놨을 때 거기에 이제 페인트나 이런 도료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어때요? 새 집에 들어가면 거기서 방출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체 피부에 닿으면 뭐 피부가 가렵고 피부 질환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새집에 들어갔을 때 생기는 거를 우리는 새집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휘발성 유기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그냥 상식으로 그냥 생활의 지혜로 우리 아까 그 섬유에서 섬유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옷을 맡겼을 때 세탁기에서 맡겨서 드라이클리닝 해서 갖고 오면 비닐로에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걸어 놓잖아요. 그리고서 입을 때 그걸 딱 하면은 거기서 냄새 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입으면은, 민감한 분들은 막, 새 옷, 저기 드라이클링 했더니 여기 손이 가려워, 뭐, 이렇게 피부에 접촉하면서. 그게 이러한 휘발성 유기화 물질이나 포름알데히드에 의한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클리닝을 맡겨서 갖고 오면 그 비늘을 좀 걷어가지고 좀 바람에 이렇게 통풍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옷장에 걸어놓고 입을 때 입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비닐을 덮어놓으면 얘네들이 바깥으로 방출 안 되고 그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농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휘발성 유기화 물질이나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그런 피해를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그 오염물질과 건강에 대한 영향들을 좀 발생원들을 정리한 거예요. 앞에서 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성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성면은 뭐냐면 돌이에요, 돌. 근데 면같이 부드러운 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기를 거먹을 때 어디다 거먹어요? 돌에 거 먹으면 맛있죠. 그거는 뭐냐면 이 열을 잘 안 열을 방출 안 하고 얘가 함유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가열되면 거기다 고기를 해서 이렇게 먹듯이, 집의 단열을 위해서 이 돌로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집을 질 때 그런 모서리 같은데 이런 데를 돌로 막 깎기는 힘드니까 천같이 부드러우면 이렇게 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 자재로 단열재라든가 이런 데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성면 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집이 고형화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집이 노후화되면서 얘가 가루가 되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폐에 얘가 부착이 돼서 폐가 어떻게 돼요? 돌덩이 같이 돌이 가서 붙었으니까 돌덩이 같이 변하죠. 이게 성면폐증이에요. 그게 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면은 역시 폐암을 일으키는 아주 주범이에요. 그래서 실내에 성면이 포함되어 있으면 얘가 가루가 되지 않게끔 그 부분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성면이 어디에 있는지 해서 성면 지도를 작성해 놓고 그게 분열이 안 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공기를 관리할 때 뭐 공기청정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실내 공기를 저감하는 건 한기입니다. 한기를 하는데 한기의 방법을 잘 몰라서 그게 이제 효과를 못 얻는 것 같아요. 한기는 하루에 한 3번 정도 이상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할 때 뭐 한 5분 열어놓고서는 한기 했다 이거는 아니고 한 번 할 때 한 30분 이상 한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개방이 안 되잖아요. 기계 한기로 하는데 이 기계 한기도 소로 트는 것보다는 중이나 강의 단계로 역시 하루에 3번 이상 할 때 이거는 좀 길게 한 2시간 이상 정도 돌리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공간별로 보면 우리 주방 같은 경우에서는 실내에서 주거 환경에서 가장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장소예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할 때 그 뒤에 이제 배풍기를 틀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창문을 열고 이때 창문을 열 때 대부분 요즘 건물들이 보면 이 주방하고 거실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쪽 창문도 열어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가장 좋은 그러한 한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실 부분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런 카페트나 또는 침구 등이 천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진먼지 등이나 먼지가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욕실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습도가 새지 않게끔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침실은 거실과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뭐 시간상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설명한 것 중에서 부족한 점이나 좀 더 이해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